1227년 8월 5일 산시성.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만든 칭기즈칸은 또다시 정벌에 나섰지만 군대를 지휘하다 죽게 됩니다. 그의 시신은 황량한 아시아 초원을 가로질러 그의 고향인 몽고로 옮겨졌고 그곳에 산기슭에 묻혔습니다. 칭기즈칸은 누구였을까요? 이 대답을 위해서는 아시아의 지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시아 대륙은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북쪽의 타이가 숲, 대초원 스텝, 끝없이 펼쳐진 건조한 사막, 그리고 남부의 강과 계곡들, 황하와 양쯔강, 겐지즈강과 인더스강,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중국, 인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발생한 곳입니다. 칭기즈칸은 이 중 스텝 지대인 만주에서 헝가리까지의 거대한 초원이 펼쳐지는 유목민들의 고향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 유목민의 생활은 칭기즈칸 이래 800년이 지나도록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만 당시 유목민들은 주로 말과 양을 기르며 살았습니다. 풀을 찾아서 그리고 적당한 기후를 찾아서 가축을 몰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재산의 전부인 가축, 가옥인 양가죽 텐트 파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이동합니다. 방어를 위한 벽도 없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빠르고 기동성 있게 움직였습니다. 유목민이 말을 타고 등자를 사용하고 그리고 활을 든 순간 그들은 최강의 기마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넓게 펼쳐진 스텝에서는 삶이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초원지대는 6월에서 8월까지가 여름인데 이때에만 풀과 꽃이 피어납니다. 나머지 기간은 강한 바람과 눈보라만이 이 넓은 평원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러한 기후의 악조건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부족들은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이들은 초원지대를 벗어나 주변에 발달된 도시와 농토를 빼앗으러 나서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뛰어난 지도자가 주기적으로 나타났고 여러 부족을 정복하면서 유목민의 국가들은 놀랄 만큼 빠르게 생겼다가 없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 중 하나가 칭기즈칸으로 알려지게 된 테무친이었습니다. 테무친은 1167년경 망콜 부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테무친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후 여러 부족들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1206년 쿠릴타이라고 하는 부족장 회의에서 모든 것들의 왕자를 의미하는 칭기즈칸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궁궐은 여전히 유목민의 천막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스텝과 사막 건너의 정착 농경사회를 정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세계의 정복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중국부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 당시 두 개의 나라, 즉 북쪽 베이징의 수도를 둔 금나라와 항저우의 수도를 둔 남쪽의 송나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금은 여진족이 세운 국가로 1126년 송을 공격해서 남쪽으로 밀어냈습니다. 1211년 칭기즈칸은 금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고의 만리장성 이남에 대한 공격은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몽고인은 금의 정책으로 통일을 방해받았고 또 많은 희생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금의 영토를 세 갈래로 나눠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주요 도시의 방어가 난공불락임을 깨달았습니다. 베이징의 성은 30km나 뻗어 있고 12m 높이에 12m 두께 900개의 망루까지 갖춰 더욱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사로잡은 금의 포로에게 성을 공격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게 했고 결국 1215년 금의 수도를 함락시켰습니다. 궁궐과 관청을 태우고 전리품을 빼앗았으며 수많은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삶의 방식을 싫어하고 두려워한 비문명의 유목민. 그들은 잔혹하게 그들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중국 전체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키웠습니다. 금의 수도를 함락시킨 이후 그는 서쪽으로 군대를 돌려서 카스피해에서 파미르 고원까지 스텝에서 인더스강까지 뻗친 이슬람의 영토 호라짐을 공격합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호라짐의 도시가 전부 파괴될 때까지 엄청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칭기즈칸은 1226년 다시 중국을 침공합니다. 하지만 이미 늙고 병들어 있던 그는 1227년 60여 세의 생애를 마칩니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과 함께 칭기즈칸은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20살에 이미 카스피해에서 태평양까지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연대기 기록자인 주베이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칸의 군대는 개미나 메뚜기 떼보다 많았으며 그 수를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것이 마치 파도와 같았다. 1300년경에 세계사를 편찬했던 페르시아 역사학자 라시드 앗딘의 설명은 보다 믿을만 합니다. 현대에 그린 이 장엄한 장면들은 라시드 앗딘의 원본에서 나온 것입니다. 칭기즈칸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몽고인의 기본 전술은 우선 적의 기선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야생마떼를 적진에 몰아넣어 적을 혼란에 빠뜨렸고 또 속을 가득 채운 부대자루를 말 한 장에 묶고 행군을 해서 멀리서 보면 엄청난 수의 군대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또 이들은 매복한 뒤 거짓으로 도망하는 채 해서 적을 몰살시키는 전술에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뛰어난 기동성으로 가능한 가볍게 무장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하루에 150km 이상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몽고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항복한 자는 바로 노예로 삼았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칭기즈칸이 죽자 그의 자손들은 중국을 완전히 정복하려 했습니다. 1229년 몽고 부족장들의 연합회의를 통해 칭기즈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가 대칸으로 선출됩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뛰어난 군인도 아니었고 타고난 행정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고 인기가 있어 칭기즈칸의 자손들 중에 권력자로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오고타이의 통치 기간 중 몽고 제국은 국경을 세 방향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금나라를 향해, 호라즘의 남은 세력을 향해, 그리고 유럽을 향해. 금은 결국 1234년 멸망하고 그 이듬해 오고타이는 유럽 침공을 계획합니다. 칭기즈칸의 손자 바투칸이 이를 지휘했습니다. 바투칸은 15만 대군을 이끌었습니다. 이 당시 유럽에는 2만 명 이상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세력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몽고의 침략을 받은 유럽은 동맹국을 찾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들은 이 강력한 군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몽고의 유럽 원정 첫 번째 목표는 러시아였고 모스크바와 키예프를 시작으로 러시아 대부분은 1237년부터 1240년 사이에 몽고군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차례로 파괴되고 폐허로 변했습니다. 겨울 전투에서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의 군대가 패망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전투의 성과는 다른 어떤 전투보다 대단한 것입니다. 겨울 전투에서 몽고가 승리한 것은 러시아 역사상 유일하게 패배를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1240년 키예프시에 대한 공격으로 전투는 재개되었고 키예프는 부하라나 베이징만큼 폐허가 됐습니다. 같은 해 폴란드와 헝가리도 맹렬한 공격을 받습니다. 몽고군은 라티보르에서 오데르강을 건넜고 강 계곡을 거슬러 북진했습니다. 브레슬로우도 1241년 4월 9일 짓밟혔고 독일과 폴란드의 연합군은 리그니치에서 전멸합니다. 그 후 몽고는 부다, 페스트, 구란을 휩쓸었고 비엔나 근방에서 다시 아드리아해를 따라 불가리아로 쳐들어갑니다. 만약 몽고군이 아시아에서처럼 서유럽을 가로질러 휩쓸고 지나갔었다면 유럽 대륙의 역사는 다시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1241년 오고타이가 죽은 후 후계자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고 바투칸은 고향 몽고로 군사를 돌립니다. 결국 오고타이의 조카인 야심과 뭉케가 대칸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는 중국 남성과의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에 있는 아랍 국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뭉케는 자신이 직접 중국과의 전투를 지휘했고 서쪽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동생 훌라구에게 맡겼습니다. 이 전투에서도 몽고군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1256년 1월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옥서스강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훌라구는 1258년 긴 공격 끝에 바그다드를 함락시킵니다. 칼리프의 궁궐, 대사원, 승려의 무덤, 그리고 모든 공공건물이 불에 탔으며 5세기에 걸쳐 이룩한 대부분의 문화유산들이 파괴됐습니다. (1259년) 뭉케의 죽음으로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무력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훌라구가 이끌던 군대는 시리아에서 철수해 최소한의 군대만이 남아있던 동쪽 몽고의 심장부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곧 카이로에 알려졌고 이집트의 술탄은 이슬람을 수호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킵니다. 1260년 이집트군이 몽고군에게 큰 타격을 입힙니다. 이 전투가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몽고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몽고는 더 이상 서쪽으로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뭉케의 죽음으로 몽고 제국의 통일은 사실상 끝나고 그의 동생 쿠빌라이가 권력을 잡고 제5대 대칸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의 절대 권력은 동부에서만 발휘됐고 나머지 지역에서의 통치는 명목뿐이었습니다. 일한국, 킵차크 한국, 차가타이 한국, 그리고 오고타이 한국, 즉 4개의 한국이 성립돼 대제국이 건설된 것입니다. 쿠빌라이는 1279년 남송을 멸망시켰고 전 중국을 지배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아시아 전역을 텐트로 누비고 다녔지만 쿠빌라이 칸은 한 곳에 머물러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찾았습니다. 비록 여전히 텐트처럼 생겼지만 아시아인들과 외부 사람들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원했습니다. 마르코 폴로에 의하면 아담이래로 그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됐습니다. 베니스 상인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칸의 궁궐을 방문한 것으로 유명하며 거기서 17년을 살았습니다. 몽고가 파괴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유라시아 대륙에 거의 100년간 평화를 가져왔으며 그 덕분에 동서문화가 교류됐습니다. 금과 은이 유럽에서 중국으로 흘러들었고 중국 자기가 유럽에 전래됐습니다. 이 희귀하고 가치 있는 13세기 송나라의 물병은 처음에는 낙타 등에 실려서 아시아 스텝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몽고의 무자비한 공격은 고려와 동쪽 자바해까지 이어졌고 서쪽으로는 러시아와 흑해 서안까지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북쪽 시베리아에서 남쪽 페르시아 반도까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만한 업적을 이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운 제국이 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했던 칸의 힘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은 오늘날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칸의 이름만이 수세기를 가로지르며 넓고 텅 빈 아시아 초원을 넘어 후손의 말발굽 소리처럼 바람을 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몽고의 침략은 세계 유목민족 최후의 파괴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과약의 발명 등으로 기동력이 좋은 기마 민족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성공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